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부모님을 효성을 다해 봉양하는 착한 자식들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 효성은 비단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효성 깊은 사연이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들어볼까요? 선녀 바위.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일이랍니다. 강원도 김하군 오성산 기슭 수태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오누이가 있었어요. 본래 집안이 가난한 데다 홀어머니가 오랫동안 알아 누워 계셔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죠. 감자와 산나물로도 끼니를 잇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습니다. 가난하여 약한 첩 쓰지 못하는 어머니가 오누이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두 어린 오누이는 날마다 어머니의 여인 얼굴을 바라보며 훌쩍훌쩍 울기만 할 뿐이었죠. 어떡하지 오빠? 걱정 말거라. 어떻게든 내가 어머니의 약을 구해볼 테니. 마을 어른들도 이 가엾은 오누이를 매우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지만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무슨 좋은 방법은 없었어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나 있어야지요. 병 이름을 알면 뭐라로. 우선 치료할 돈도 없는 걸. 그럼요, 용한 의원도 크림의 떡일 뿐이구먼.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 한 분이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어요.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딱한 오누이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요. 기왕 온 걸음이니 내가 약이나 좀 일러주고 갈까 하오만.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오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누워있는 어머니를 일으켜 머리와 허리 등 여러 곳을 자세히 진찰한 다음 오누이에게 33가지의 약초 모양을 종이에 그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약초를 모두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려라. 이 약초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어머니 병환을 고칠 수 있단다. 그렇게 말을 마친 노인은 곧 떠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오빠가 동생을 깨웠습니다. 자, 어서 어머니 약초를 캐러 가야지. 동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오빠, 어서 가. 그렇게 오누이는 새벽 이슬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는 약초를 찾아서 발이 부르트도록 온 산을 헤맸어요.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33가지를 다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이 다 되도록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겨우 절반밖에 구하지를 못했어요. 동생의 두 손은 가시나무 떨기에 찔려 피가 빨갛게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점점 더 산속 깊이 들어가며 약초를 찾았어요. 해질 무렵이 되자 32가지의 약초를 찾아낼 수 있었죠. 나머지 한 약초는 모연실이라는 아주 기아디기한 약초였습니다. 모연실은 아주 높은 바위에만 붙어 자란단다.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오누이는 마지막 약초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맸어요. 서산마루에 걸린 해가 완전히 숨어버리자
어느덧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겁이 나서 서둘러 산을 내려왔어요. 오누이의 부르튼 발은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 가지 약초만 더 캐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는 어린 오누이의 갸륵한 정성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또 오누이는 주먹밥을 싸들고 모연씨를 찾으러 나갔어요. 얘들아,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염려 마세요. 그렇게 오누이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어린 오누이는 열심히 모연씨를 찾았지만 그 귀한 약초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죠. 점점 초조해진 오누이의 발걸음은 빨라지기만 했습니다. 오누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어요. 오빠, 저 바위 좀 봐. 저기 늙은 소나무가 서 있는 바위 틈에 모연실이 있어. 동생의 소리에 오빠는 눈을 크게 뜨고 동생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위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은 곧 기쁨에 넘쳐 떨렸습니다. 모연실이구나. 모연실을 찾았어. 오누이는 춤을 추듯 달려가 험한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높고 험한 절벽 같은 곳에 모연실이 있다는 사실도 오누이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른 꺾어올 테니 넌 여기서 기다리거라. 벼랑이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 하지만 동생은 막무가내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오빠랑 함께 갈 거야. 어쩔 수 없이 오빠는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움켜잡고 두드러진 모서리를 잡아가며 위험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누이가 아찔할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오빠, 무서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라. 모연실만 쳐다봐. 어머니를 구해야 돼. 겨우 오빠의 손이 모연실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뭐야? 모연실이 아니잖아. 오빠의 외침과 함께 오누이는 그만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이 둥실 날아오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오누이는 오색구름 위에 누워 있었어요. 선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처럼 효성이 지극한 아이들은 처음 보았구나. 내가 도와주마. 선녀는 오누이를 구름에 태운 채 진짜 모연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누이를 다시 아래에 내려놓은 뒤 선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누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모연실이 피어있던 벼랑 위에 못 보던 바위가 생겼습니다. 마치 오누이를 구해준 선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정성 들여 캔 약초를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금방 병이 나으셨어요. 오누이의 아름다운 요성에 하늘이 감동했다면서 사람들은 모연실이 피어있던 바위를 선녀바위라고 불렀답니다. 호랑이 등에 탄 효자. 먼 옛날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추우나 더우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숯은 마을장에 내다 팔았어요. 총각은 숯을 판 돈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던지 모두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날도 총각은 장에 가서 숯을 팔았어요.
총각수춘 불이 잘 피어서 좋아. 항상 좋은 숯을 가지고 오는 총각은 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날도 숯을 금방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어머니 옷과 고기를 사가야겠구나. 총각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머니가 좋아하실 옷을 고르느라 해지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어머니 배고프시겠다. 어서 가서 고깃국에 밥상 차려드려야지. 총각은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고개 하나 넘고 큰 고개 하나 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호박만한 두 눈에 퍼런 불을 번쩍이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나 죽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누가 돌봐드리나. 총각은 와들와들 온몸이 떨려왔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불끈 용기가 생겼습니다. 호랑아, 내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단다. 마지막으로 고깃국에 밥상 차려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싶구나. 그런 다음 날 잡아먹으렴. 그러자 호랑이는 두 눈을 끔뻑끔뻑 총각을 쳐다보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잡아먹으려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며 살려달라고 하지. 그런데 너처럼 어머니 밥상 차려드린 다음 잡아먹으라는 효자는 처음 봤다. 내 등에 타거라. 호랑이는 어슬렁 돌아서서 총각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총각을 등에 태우고 한 고개를 훌쩍, 두 고개를 훌쩍, 세 고개를 훌쩍 넘어 단숨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총각은 한숨으로 밥을 짓고 눈물로 고깃국을 끓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맛있게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총각은 어머니께 새 옷을 입혀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곧 집을 떠나 멀리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마을로 내려가 사세요. 총각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호랑아, 이제 날 잡아먹으렴. 총각은 집 밖으로 나와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둘러봐도 호랑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와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죠. 다음 날 총각이 숯을 팔고 돌아오는데 어제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구나. 어서 날 잡아먹으렴. 총각은 눈을 꼭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이번에도 총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서 등에 타거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 뒤로 총각이 장에 갔다 올 때쯤이면 호랑이는 어김없이 고갯길에서 기다렸어요. 어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털이 푹신한 등에 총각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장애가 숯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언제나 고갯길에서 기다리던 호랑이가 그날은 보이지 않았죠. 웬일일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려주었는데. 총각은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날이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혼자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고개 아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잡았다. 굉장히 큰 녀석이야. 가죽값이 꽤 나가겠는걸. 총각은 어느 가엾은 짐승인가 싶어 구덩이 안을 기웃했어요. 구렁이 안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데 눈을 씻고 보니 총각이 기다리던 바로 그 호랑이였죠. 총각은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이 호랑이를 제게 파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총각은 수출 판 돈을 모두 내놓았어요. 돈이 생각보다 적기는 했지만 총각이 하도 매달리길래 사람들은 호랑이를 넘겨주었습니다. 조심해라. 사나운 녀석이다. 모두가 가버리고 둘만 남자 총각은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호랑이는 총각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너도 날 살려줬잖아. 총각은 호랑이 등에 얼굴을 비비며 좋아했죠.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총각과 호랑이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딸기 잡수시고 싶대. 아들이 이야기야 하면 호랑이는 총각을 등에 태우고 산딸기를 따러 갔죠. 둘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총각과 호랑이는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수고했어.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산이는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 지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5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컸죠.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우고 말았어요. 어느덧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죠.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도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 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아이라니. 글을 읽은 임금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여봐라, 배 500피를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 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 저고리 한 벌이 완성이 되었죠.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입니까?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만 했어요. 길산이는 너무 좋아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 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켜놓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죠. 한편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니 통의 벼들이 뿌리채 뽑혀나갔어요.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 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며 병사들을 보냈어요.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죠. 길산이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았습니다.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놓았던 것이냐? 죽을 죄로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그 대답이 어린애 같은 대답이었죠. 엄한 얼굴로 서 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어요.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5대만 맞고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보도록 하여라. 병사들은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요, 간지러워요. 2대요. 간지러워요. 길산이의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길산이는 자기의 커다란 덩치로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죠.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웃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선비의 10년 공부. 옛날 남산 아래에 이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책 읽는 것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았죠. 어느 날 이선비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을 읽을 생각이요. 그동안 당신이 식량을 구해 끼니를 이을 수 있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책 읽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인의 허락을 얻은 이선비는 방문을 굳게 잠궜어요. 그리고 겨우 밥 한 그릇 들어갈 만한 크기로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밥과 반찬을 들여보내도록 했죠. 이선비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7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창틈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중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란 이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중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었어요.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부인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죠. 제가 먹지 못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7해 동안 당신을 먹여 살리느라 머리카락까지 다 아파라 이젠 더는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 말을 들은 이선비는 부인이 너무 불쌍했어요.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내 잘못이 그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소. 집에서 나온 이선비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홍판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선비가 홍판서에게 말했어요. 대감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3만 양만 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선비를 지그시 보던 홍판서가 말했죠. 3만 양을 담으려면 수레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가? 그러자 이선비가 대답했어요. 오늘 안으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실은 수레들은 반나절에 걸쳐 모두 들어왔어요. 수레가 다 들어오고 난 뒤 이선비는 부인에게 말했죠. 내가 다시 책을 읽어 10년을 채워야겠소. 이 돈으로 이자를 불려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져온 돈인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비는 다시 방 안에 들어가 전처럼 오직 책을 읽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이선비의 아내는 본래 총명하고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선비가 가져온 돈으로 물건을 흔할 때에 사두었다 귀할 때에 팔기를 거듭했죠.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꾸어온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10년이 되자 책 읽기를 마친 이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생한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10년을 채웠소. 이 돈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소. 서방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선비는 처음에 꾸온 3만 양과 아내가 불린 돈까지 모두 수레에 싣고 홍판서 집으로 갔어요. 홍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돈은 3만 양이네. 그 이상의 돈은 받을 수가 없네. 그러자 이선비가 말했죠. 이 돈은 모두 대감께서 빌려주신 3만 양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대감의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부부가 끼니를 굶는 일 없이 잘 지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어찌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선비가 아무리 말을 해도 홍판서는 한사코 3만 양만 받고 나머지 돈은 이선비에게 돌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선비는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그 마을은 한 해 추수가 몇 천석이 넘는 큰 부자 마을이 되었죠. 이선비의 집도 풍족함이 넘쳐났습니다. 이는 모두 이선비의 높은 식경과 부인의 현명한 내조 덕분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선뜻 돈을 빌려준 홍판서의 인간적인 멋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선비가 사는 마을만은 병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산속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렀답니다. 금강산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총솜씨가 뛰어난 사냥꾼이었는데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호랑이를 잡으러 금강산에 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 말겠습니다. 아이는 철이 들자 매일 총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5살이 되어 총쏘기에 자신 있게 되자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금강산에 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요. 아니다. 네 아버지는 열리 밖에서도 나를 세워놓고 머리에 이 물동이의 손잡이를 쏘아 떨어뜨리셨단다. 네 총솜씨가 아버지만큼 훌륭하다면 보내주겠다만. 그렇게 해서 아들은 어머니를 심리 밖에 서 있게 하고 물동이의 손잡이를 쏘았지만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시 3년 동안 더 총쏘기 연습을 하니 물동이의 손잡이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네 아버지는 내가 심리 밖에 서서 쥐고 있는 바늘도 쏘아 떨어뜨리셨단다. 아들은 어머니를 심리 밖에 서 있게 하고 손에 쥔 바늘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그만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습하여 마침내 심리 밖의 바늘을 쏴서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너도 준비가 다 된 것 같구나. 부디 뜻을 이루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아들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어요. 아들은 총을 메고 금강산 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웬 스님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부싯돌 좀 빌려주게. 젊은이가 호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서 건네주자 스님은 불을 붙여 담배를 빠꼼빠꼼 피웠어요. 이때 스님의 입속에 호랑이 이빨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죠.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다. 아들은 깜짝 놀라 얼른 총으로 가슴을 쏘았습니다. 과연 무섭게 큰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것을 보니 사람이 아닌 늙은 호랑이였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젊은이는 무사히 산길을 타고 올라갔죠. 한참을 가다 보니 웬 할머니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배가 무척 고팠어요. 할머니, 감자 한 개만 주십시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죠. 그럴 틈이 없어. 그럴 틈이 없다고. 방금 할아버지의 혼이 나한테 와서 감자를 캐가지고 와서 어서 먹여주요. 그래야 내가 살겠소 하고 말했단 말이야. 방금 할아버지의 혼이 나한테 와서 감자를 캐가지고 와서 어서 자기를 먹여달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야 자기가 살겠다고 말이야. 이 할머니도 수상하구나. 젊은이가 자세히 보니 감자를 캐는 할머니의 손가락에 누런 호랑이 털이 숭숭 나 있었어요. 그래, 틀림없이 호랑이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쓰러진 것을 보니 암호랑이였죠.
도대체 이 산은 호랑이 투성이로구나. 아들은 또 산길을 타고 올라가다 머리에 물동이를 인 젊은 아낙네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아주머니, 미안합니다만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십시다. 바빠서 안 되겠는걸요. 방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혼이 와서 빨리 물을 길어다가 살려다오 하시길래 달려가는 길이랍니다. 젊은 아낙네는 이렇게 말하고 종종걸음으로 걸었어요. 앞을 보니 사람이었는데 뒷모습을 보니 호랑이의 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이 총을 쏘자 또 한 마리의 아무랑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다시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몹시 바쁜 듯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시오, 바쁘지 않으면 잠시 이야기라도 나눕시다. 안 돼요. 방금 부모님과 내 아내의 혼이 와서 고약한 놈의 손에 걸렸으니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달라는 구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요. 젊은 남자의 뒤를 보니 호랑이 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아들은 또 총을 쏘아 숫호랑이를 쓰러뜨렸죠. 아들은 잠시 쉰 다음 멀리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만한 누런 것이 딱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천년 묵은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젊은이를 삼키려고 덤벼들었어요. 아들은 지지 않고 총을 잇따라 쏘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는 앞니로 총알을 죄다 튕겨버렸어요. 마침내 총알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아들을 꿀꺽 삼켜버렸죠. 호랑이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간 아들은 한참 만에 장터처럼 넓은 호랑이의 밥통으로 나왔어요. 이럴 수가. 이제까지 잡아먹은 사람들의 해골이 잔뜩 쌓여 있구나. 아들은 혹시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찾을까 하여 해골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한 유골 옆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아버지의 유골이구나. 아들은 그 뼈를 정성스레 모아 허리에 차고 있던 자루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죠.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그러자 정신을 잃었던 아가씨가 스르르 눈을 떴어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전 서울에 사는 황정승의 외동딸입니다. 어서 우리 이곳을 나갑시다. 아들은 칼을 빼들고 늙은 호랑이의 창자를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는 고통에 길길이 날뛰다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아들은 백가죽을 가르고 아가씨와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아들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뼈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황정승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럴 수가, 네가 돌아왔구나. 황정승 집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호랑이의 모습이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 호랑이는 목이 움츠러들도록 커다란 항아리를 이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호랑이 가족은 모두 천년 묵은 할아버지 호랑이를 봉양하기 위해 사냥감들을 손도 대지 않은 채 가져다 드렸습니다. 비록 사람을 해치기는 했지만
호랑이들의 지극한 효성과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금강산에 호랑이들의 효성을 기리는 암자를 세우고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한답니다. 신라 모량리라는 마을에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순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이 끼니 때마다 어머니께 드린 음식을 빼앗아 먹지 뭐예요. 손수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자꾸 어머니께 드린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원래 아들이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산 북쪽의 들로 갔어요. 한참 구덩이를 파는데 땅속에서 뭔가가 나왔죠. 이게 뭐지? 바로 돌로 만든 종이었습니다. 손수는 얼른 돌종을 파내 나무에 매달고 쳐보았어요. 그러자 은은한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손순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신기한 물건을 얻은 것은 이 아이의 복인 듯 하옵니다. 아이를 묻지 말고 데리고 돌아갑시다. 손순도 아내가 한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업고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 다시 돌종을 매달고 치니 이번에도 은은한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흥덕왕은 종소리를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서쪽에서 신비한 종소리가 들리는구나. 보통 종소리가 아닌 듯하니 빨리 가서 알아보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서쪽으로 가 손순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덕왕은 손순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옛날 한나라에서 곽거가 아들을 묻으려 하자 하늘이 금솥을 내렸다고 했다. 손수는 돌종을 얻었으니 그 지극한 요심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로구나. 흥덕왕은 손순에게 집 한 채와 해마다 쌀 50섬을 주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했습니다. 후에 손수는 자기 집을 홍요사라는 절로 고쳐짓고 절 안에 돌종을 두었어요. 하지만 진성여왕 때 후백제의 도적대가 쳐들어와 돌종을 훔쳐가고 말았죠. 지금은 그 절마저 없어지고 마을 이름만 남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효에 대한 교육이 남달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에 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임금이든 평범한 백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효로서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평가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효는 비단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다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제사를 통해 살아있는 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였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부모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은혜를 입고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머리만 좋고 아는 것만 많은 사람보다는
어른을 공경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